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제 기초반 지나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 이제 심화 일반, 긴긴 밤, 그리고 또 소리 내어 읽는 즐거움까지 저희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이제 수료 낭독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울산에서 특강이 있어가지고 울산에서 특강을 하고 또 내일 또 공주에서 특강이 있는 바람에 가는 길에 다 도착하지 못하고 이렇게 차 안에서 낭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진정 디지털 노마드의 삶이네요. 네. 아, 우리 선생님들과 이렇게 잘 한번 꾸려봤는데요. 많은 분들 지금 들어오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잘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정말로 이 소리를 들으시면은 아마 가만히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저희 오프닝 열어주실 우리 박인숙 선생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박인숙입니다. 오늘 저희 심화반의 낭독회는 소리내어 읽는 즐거움이라는 교재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낭독회에서는 소리내어 읽는 즐거움 외에 그 외에 있는 책들과 그리고 본인이 적은 글이 있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을 채워주었던 추억으로 이어졌던 시간 속에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려 합니다. 그럼 먼저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을까요?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라고 방송에서 그랬는데 잠깐이지만 그립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고개를 들어 창밖으로 보니 정말이었네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어요. 이런 날은 남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우아하게 커다란 창을 옆에 두고 커피나 한 잔 마셔줘야겠지만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 커피가 아닌 글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은 조심해야 해요. 그 뜨거운 공기에 마음의 몸살이 올 수 있으니까요. 요즘처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뜨거워지는 날씨에는 내 마음에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하죠. 그래서 낭독을 하는 공간에는 절대로 마음의 건강을 해치지 않게 해주었던 시원함이 있었답니다. 건조하지 않게 해주고 덥지도 않게 해주었던 세심함이 있었죠. 더운 어느 날 시원한 비를 맞으며 걸어보는 산책처럼 제가 살던 곳에 대해서 썼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언덕을 걷다입니다. 푸른 언덕을 걷다. 안 먹었다. 하트 만들어놨어. 자, 먹어. 과거와 현재가 함께 있는 청파동의 길과 골목들. 청파동은 푸른 언덕이 많았던 데서 유래가 되었다고 한다. 청파동은 나의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를 지나 나에게 이르는 시간 동안 참대를 품어준 고향이다. 또한 청파동 길은 예전에 비해 그리 많이 변하지 않았기에 언제나 추억을 담아둔 느낌이 들 때가 많다. 하루 나를 잡아 걷기로 했던 길의 시작은 현재 청파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서계동이다. 이곳은 예전에 말리동 고개의 일대이자 서울역 뒤쪽에 위치한 곳으로 일제감정비인 1936년부터 서계정으로 불리다가 1946년 서계동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이곳은 또한 배달이라고 불리던 곳이 있었는데 청파동 일가 168번지 현재 가로알동 쌍굴다리 만조촌에 놓였던 징검다리로 남대문에서 나오는 삼남대로상의 중요한 다리였다고 한다. 길을 걷다 보니 청파 배다리 터 표석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본부 건물 앞 도로에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 숙명여대 방향으로 접어든 여여사는 사내를 꼬리처럼 매단 채 골목을 두어 번 지나 작은 삼거리에 다다랐다. 삼거리로 갈라지는 모퉁이에 자리한 편의점. 그것이 여여사가 소유한 작은 사업체였고 사내에게 다시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2021년 출간된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대목이다. 내내 따뜻한 이 소설을 읽다 보면 청파동이 나오는데 책의 주인공인 염여사가 운영하는 오브웨이지라는 편의점은 아마도 숙명여대로 올라가는 길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그 길도 따라 올라가다 보니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숙명여대 길이 과거에는 어땠을까 궁금해져 과거의 그 길을 찾아보았다. 지금부터 47년 전의 숙명여대 근처는 개발이 이제 막 시작되는 모습이다. 길도 상가도 아직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모습이다. 그러나 마치 오래된 책장에서 책을 꺼내듯 추억들이 한가득 쏟아지는 느낌이라 사진을 보며 추억에 잠겨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볼 수 있었다. 불편한 편의점에 나오는 상거리가 아마도 저 사진 어디쯤이리라는 생각을 해본다. 청파동의 골목들. 정미라 아티스트의 앨범 청파 소나타에는 앨범의 곡들에서 넓지는 않지만 아늑한 골목이 있는 청파동 거리 어딘가를 표현하는 것 같기도 한 매우 서정적인 음악을 느낄 수 있다. 앨범 제목에 들어간 청파라는 푸른 언덕이라는 표현과 함께 음악으로 풀어낸 느낌이 들어 정적이면서도 바쁜 청파동을 잘 느낄 수 있다. 타이틀곡인 서울역에서 출발로 시작되는 음악은 조용한 거리의 소음들이 길로 이어지듯 유연하게 뻗어나가는 음악의 느낌으로 청파동 골목의 편안함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그래서였을까? 청파동의 골목들은 언제나처럼 다정하게 느껴졌다. 청파 소나타를 음미하며 효창공원으로 들어서면 이어지는 그 길 끝에 왼쪽에는 독립운동을 하신 네 분 의사의 묘와 오른쪽으로는 백범 김구 기념관을 만날 수 있다. 지도로 표시된 청파동을 한 바퀴 돌아보니 약 2시간 정도가 걸렸던 것 같다. 마치 탐험을 하듯이 동네를 걷고 골목을 들어가다 보니 바쁘게 살아가는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얼마나 많은 기록을 시간 속에 채워왔는지 잊고 지낸 것 같았다. 그래서인지 길 위에 표석이 반가웠고 주민센터가 보였으며 과거로 돌아가 숙명여대 삼거리도 찾아보게 되었다. 푸른 언덕이 많아 공기도 순했을 것 같은 이 동네가 지금은 미세먼지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래도 푸르름과 온기를 품은 따뜻한 골목들이 있어 과거와 현재가 섞여 있는 청파동을 또다시 걸어보게 할 것 같다. 마치 불편한 편의점에 덩치가 고운 같은 산에 독고가 그렇게 청파동에 익숙해졌듯이 말이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 낭독은 잠시만요. 다음 낭독해 주실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남학 선생님, 언제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울림을 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의 아름다움을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 하니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인숙 선생님, 낭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쓴 글로 낭독해 보려 합니다. 전남문화재단에서 올해 출판 지원금을 받게 되어 책을 출간하려고 합니다. 너무 평범하게 살아서 감히 내놓을 게 없다고 여겼는데 가만 더듬어 보니 그 속에서도 소소한 이야기거리가 있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진 지금이 바로 가장 좋은 때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어 그동안 써온 글을 다듬고 있습니다. 이 글은 그중 한 편입니다. 옛날에 저처럼 힘든 중년을 보내고 있는 낭독 도반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 이 글을 선택했습니다.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아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이야기를 하나하나 담고 보니 책을 내기로 한 일은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거 없지만 사느라 애썼다고 나를 보듬어주고 잘 살아왔다고 어깨를 추워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어 재미는 없지만 나름 열심히 살아온 길을 더듬어 보면서 때로는 울고 웃으며 아련한 추억에 젖기도 하고 앞날에 다가올 일로 불끈 힘이 솟기도 합니다. 미리 이 글을 벗들에게 들려주는 것으로 용기를 더 내보겠습니다. 인생은 복제할 수 없는 단 한 번뿐이니 우리 하고 싶은 일을 기꺼이 하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건강해야 한다는 걸 명심하며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합니다. 만져본다. 내 40대 후반을 돌아보면 바등바등 어떻게 살았는지 아득하기만 하다. 토요일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거의 기절하다시피 누워 있었다. 어찌어찌 쉬고 나야 또 한 주를 시작할 힘이 겨우 모였다. 당시에는 주 6일 근무라 충분히 쉴 수도 없었고 점점 체력이 바닥나더니 성대 결절까지 생기고 말았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말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직업을 가졌으니 하루하루가 곤혹스러웠다. 내가 알고 있는 한 몸이 가장 힘들었던 때다. 어린 시절의 언니들은 나를 빼빼시라 불렀다. 약해서 훅 불면 날아가겠다고 했다. 키까지 작았으니 부모님은 늘 걱정스러운 눈빛이었다. 그래도 결혼 전까지는 내 몸 하나만 챙기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것은 없었다. 문제는 가정을 이루고 난 뒤였다.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고 직장과 사회생활을 유지해 나가야 하니 절망스러웠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아찔하기만 하다. 결혼 이후 처음으로 출장 마사지도 받기 시작했다. 좀 더 질 높은 휴식을 얻으려면 그 방법이 괜찮을 것 같았다. 목덜미와 어깨 근육을 풀어주고 얼굴에 팩을 붙이는 동안 꿀잠을 잘 수 있었다. 아주 오랜만에 날 위해 쓰는 시간은 너무나 만족스러웠다. 비실비실 누워 쉬는 것에 비해 빠르게 몸이 회복되어 갔다. 그때 알게 되었다. 건강해지려면 시간 투자나 노력도 중요하지만 돈을 써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차츰 목소리가 돌아왔고 사회생활도 좀 더 편안해졌다. 체력이 고갈되고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니 더 큰 병을 얻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다. 목소리는 돌아왔지만 어느새 내 목에는 갑상샘의 혹이 자라고 있었다. 마취를 하지 않고 긴 바늘을 목에 찔러 조직을 떼어내는 세침 검사를 3번이나 했다. 암인지 아닌지 판명하기 어렵지만 애우가 좋지 않으니 수술하자며 날짜를 잡았다. 그 당시 자연치유법에 관심이 많은 친구를 알게 되었다. 그 친구는 갑상샘 제거 수술을 했다. 내 얘기를 듣고 절대 수술하지 말라며 극구 말렸다. 체온을 1도만 더 올려도 병을 이겨낼 수 있다며 여러 가지 건강법을 알려주었다. 요가와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하기를 권했고 몸에 좋은 것들이 무엇인지도 말해주었다. 언젠가 신약이 발견되면 떼어내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으니 그때까지 기다려보자 했다. 다행히 담당 의사가 중요한 세미나가 있어 수술 날짜를 미루자 해서 얼른 취소했다. 벌써 10수년 전의 일이 되어버렸다. 아직 괜찮은 거 보면 암은 아닌가 보다. 하지만 쉬이 피곤해져서 힘든 일을 지속하기 어렵다. 그래서 무리하지 않으려고 애쓴다. 사는 동안 잘 데리고 살아야겠다. 나이 들어가면서 내 몸을 가만가만 만져보는 일이 많아졌다. 무릎뼈는 괜찮은지, 손가락 마디는 잘 펴지는지, 목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지 살펴보노라면 그저 고맙기만 하다. 지금까지 하고 싶은 대로 저항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를 제대로 잘 알고 대처해 나가다 보면 매일 선물 같은 하루가 될 것이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은 몸과 마음이 모두 멋쟁이이신 윤근영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윤근영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이남옥 선생님, 너무 멋진 글, 좋은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근영입니다. 저는 오늘 김기림님의 바다와 나비 중 알 수 없는 세계를 향한 동경에 대해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시를 읽는 순간 하고 싶은 것,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던 10대와 20대의 저를 만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의 삶을 꿈꿨던 저였어요. 꽤 오랫동안 부모님께 이 일로 서운했었습니다. 부모님은 20대 저 혼자 떠나는 유학을 반대하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여자 혼자 뭘 한다는 것이 위험천만하게 여겨지던 세상이라 결혼부터 하라는 부모님께 홀인한 마음 반으로 결혼을 강행했지요. 저를 이해해 주시지 않는 집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었어요. 좋은 부모님이셨지만 큰딸이 당신들 옆에서 머물며 원하는 대로 자라주길 바라시는 마음이 크셨으니까요. 착했던 걸까요? 아니면 혼자 도망쳐 살아갈 자신이 없던 때문일까요? 독신주의자였던 저를 아는 지인들이 놀랐던 결혼 소식을 전하며 27살 결혼을 서둘렀고 터울지게 딸도 둘이나 낳아 지지고 볶으며 그 와중에 워킹맘으로 25년을 넘게 남의 몸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22년, 23년 두 해 동안 안팎으로 크게 힘든 일을 겪으며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 과정을 거치며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은 것을 비워내고
새로워진 저를 만나 지내고 있습니다. 오래전 저의 유학을 허락지 않으셨던 부모님께도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졌고요. 그러면서 가장 큰 변화는 깊은 무기력증에서 벗어나 하고 싶은 일들이 다시 예전처럼 많아진 거였어요. 저를 일으켜 세워준 마음 공부, 명상, 글쓰기, 낭독, 달리기. 마음에 들어오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금도 꿈을 꾸어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즐기는 사람, 공자는 락지자를 최고라 하였다는데, 요즘에 제가 그런가 싶습니다. 제 마음이 닿는 대로, 발길이 닿는 대로, 저의 몸짓이 꼭 시 속의 나비처럼, 때론 무모하고, 때론 용감할지라도, 미지의 세계를 꿈꿉니다. 그리고 이 순간, 그 끝을 알 수 없는 저만의 길 앞에서 저의 날개를 활짝 펴봅니다. 아마 저 나비도 반갑다 해주겠지요. 이제 저의 알 수 없는 날개짓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알 수 없는 세계를 향한 멈출 수 없는 동경. 소리내어 읽으면 마음속에 거대한 바다가 그려진다. 고흐의 밤하늘처럼 검푸른 바다 위를 날아가는 눈부신 흰 나비가 마음의 화폭위에 그려진다.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무 마침가에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어리의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김기림, 바다와 나비. 바다가 아무리 넓더라도 나비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바닷물에 날개가 젖어 찢어질 것만 같아도 청무받침가 해서 내려가 보았더니 완전히 딴 세상이 펼쳐진 그 푸르른 바다의 무한한 가능성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새로운 경험을 향해 용기를 내어 도전할 때 우리는 모두 이렇게 바다라는 거대한 청무밭에서 아름다운 꽃을 찾아 헤매는 나비의 심정이 되는 것이 아닐까. 꽃을 찾지 못해도 좋다. 처음부터 바다에 꽃이 피지 않음을 알고 있을지라도 나비는 아무것도 모르는 세계를 향한 동경을 멈출 수 없다. 알 수 없는 세계를 향한 멈출 수 없는 동경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의 엔진이니까. 아무도 수심을 일러준 적 없기에 바다가 무서운 줄 모른 채 청무 받친 줄로만 알고 날아든 흰 나비처럼 그렇게 다시 무모한 도전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 영혼은 아직 젊은 것이니. 여기까지 저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희 심화반에서 가장 낭랑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정자 선생님의 낭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근영 선생님 차분하고 네, 담담하게 낭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홍자입니다. 제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큰딸아이 결혼을 앞두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도 일을 하고 있어서 바빴습니다. 혼수는 아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서툰 엄마의 반성문과 잘 살라는 당부글이었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읽어볼 수 있도록 편지 한 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도 미안하고 저것도 미안하고 그때는 상황 그때는 상황이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고 등등 변명과 연민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꽉 메웠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묻어둔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안 좋은 기억이 혹시 딸아이가 새 출발하는데 장애가 될까봐 쓰고 또 썼습니다. 그러다 행복했던 기억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래저래 글을 써놓고 보니 양이 꽤 많았습니다. 마침 출판하는 후배가 찾아와 고민을 얘기했더니 책으로 인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왕 하는 거 아이들의 웨딩 사진과 성장 사진도 챙겨봤습니다. 육아일기는 못 썼지만 성장하는 모습도 몇 곡지 넣었더니 한 권의 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맞춰 혼수품으로 책을 선물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딸아이가 결혼식을 앞두고 당연히 자기 책도 써줄 거라 기대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난감했습니다.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며 두 아이 성장하던 에피소드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글감이 생각이 안 났습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둘째 딸아이와 같이 쓰기로 했습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엄마의 입장과 딸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써보기로 했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일방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엿볼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두 딸아이 결혼 혼수품으로 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결혼하는 딸에게 주는 엄마의 인생 찬가. 사랑하는 하늘아, 너는 나의 아름다운 꿈이란다는 큰딸아이 책이고 서툰 엄마와 껌딱지 딸은 작은 딸아이 책입니다. 언제나 서툴고 부족한 엄마지만 그나마 미안한 마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훗날 두 딸아이가 앉아서 하는 말, 엄마는 변명도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흉을 보거나 투정도 못하게 했다나? 그 말에 눈마주치며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하는 글은 딸아이가 살아가면서 엄마라는 이름으로 또는 아내라는 이름으로 정말 힘들 때 엄마의 사랑과 간절한 기도를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글입니다. 태초의 인연. 온 우주의 기운으로 햇빛, 달빛, 별빛의 노래와 비, 바람, 구름, 자연의 길을 몸 담으니 삼신할매께서 점지하시고 하느님께서 각별히 보살피시어 태초의 인연으로 너는 내 딸로 왔단다. 새 생명을 시샘하듯 꽃샘추위가 선득한 이른 봄날 오후에 너의 힘찬 너의 울음소리는 산통에 지친 어미의 혼을 흔들어 깨웠지. 피덩이 강구에 쌓여온 너를 안고서 손가락 발가락 세어가며
엄마의 가슴은 두근거렸단다. 틀림없이 엄마 아빠를 쏙 빼닮은 모습에서 시도도 못한다는 어른들의 말씀을 상기하며 곤히 잠든 너의 얼굴에서 베넷짓하며 울고 웃는 모습조차 황홀한 설레임이었지. 초유를 먹이려 씨름하던 첫 순간도 옹알이에 대꾸하며 세상 이야기 주고받던 그 행복도 엄마라고 내뱉던 참말도 수백 번을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 걷던 첫 걸음도 가슴 벅찬 감동이고 기쁨이었단다. 비 오는 날 학교 처마 밑에서 텅 빈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엄마 하고 불렀을 너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 한 구석에서 통증이 있는구나. 어느새 세월이 흘러 세상을 품은 청년이 되어 친구가 되어주고 연인이 되어주며 비바람 막아주는 삶의 울타리가 되었구나. 여행도 하고 수다도 떨어가며 온전한 나의 자식으로 살아온 지난 31해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찬란한 추억의 빛이 되어 서로를 사무치도록 그리워하겠지. 결혼은 행복을 창조하기 위해 존재한 것. 서로를 지극히 배려하고 사랑하며 늘 연애하는 연인처럼 살기를 기원한다. 결혼은 현실이라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을 거야. 훗날, 먼 훗날. 엄마 혹은 아내라는 이름으로 힘겨운 날이 오거든. 네가 엄마의 삶의 빛이었듯 엄마도 너를 위해 늘 기도하며 응원한다는 것을 기억해다오. 오늘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승희 손을 맞잡고 사랑의 보금자리로 떠나는 너에게 뜨거운 마음으로 축복의 노래를 부른다. 까만 두 눈동자, 고족의 양볼에 빛나는 미소. 엄마 하고 품 안에 파고들 것 같은 사랑스런 내 아가 소희야. 난 내 엄마여서 참 행복했단다. 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에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요. 이분을 생각하면 포근하고 따뜻한 봄날 같고 또 수줍은 듯 피어오르는 그 꽃처럼 소녀 같은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김춘희 낭독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름이 김춘희잖아요. 봄의 아가씨입니다. 제 이름이요. 제가 이번에 낭독하게 될 에피소드는요. 김선태님의 마음에 들다 중에서 마음의 안방을 내어주다입니다. 이 시를 읽다가 갑자기 나의 첫사랑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3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생각나다니. 내가 너무나 푹 빠져버렸던 그때 그 사람 이름, 얼굴, 걸음걸이, 말투까지도 생각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평온했던 내 삶을 이리저리 마구 헤집고 다녔던 그 사람을 향한 열망으로
나는 행복하고 설레는 20대를 보냈습니다. 너를 향한 마음이 내게 있어서 바람은 언제나 한쪽으로만 부네라는 말에 너무나 공감이 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평소 전혀 관심이 없던 화장이라는 것도 해보고 멋도 부리면서 내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해 달렸습니다. 만날수록 빠져드는 나의 마음과는 달리 그 사람은 나에게서 달아났습니다. 내 마음의 안방을 고스란히 내어주었지만 그 사람은 나에게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이별을 해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나를 아파하고 또 눈물 흘렸다는 것을. 힘들었던 그 시절 내가 가장 많이 들었고 또 그리고 나에게 큰 위안이 되어 주었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남아영님의 홀로 가는 길. 나는 떠나고 싶다. 이름 모를 머나먼 곳에 아무런 약속 없이 떠나고픈 마음 따라 나는 가고 싶다. 나는 떠나가야 해. 가슴에 그리움 갖고서 이제는 두 번 다시 가슴 아픔 없을 곳에 나는 떠나야 해. 나를 떠나간 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떠날 순 없지만 다시 돌아온단 말 없이 차마 떠나가리라. 사랑도 이별도 모두가 지난 얘긴 걸. 지나간 날들 묻어두고 떠나가야지.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해준 그 사람.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합니다. 마음의 안방을 내어주다. 소리내어 읽으면 언젠가 누군가를 사랑했던 그 아픈 기억 속으로 어느새 푹 빠져들고 만다. 그러다 결국 그 사람이 그저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 감사하게 된다. 너를 향한 마음이 내게 있어서 바람은 언제나 한쪽으로만 부네. 나는 네가 마음에 들기를 바라는 집. 대문도 담장도 없이 드나들어도 좋은 집. 마음에 든다는 것은 서로에게 스미는 일. 온전히 스미도록 마음의 안방을 내어주는 일. 김선태, 마음에 들다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불평등한 감정, 그것은 사랑일 것이다. 100% 평등한 사랑이란 없다. 언제나 누군가가 또 다른 누군가를 조금 더 혹은 훨씬 더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다. 더욱 억울한 것은 그런 불평등함이 사랑을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내가 너를 아무리 깊이 사랑해도 나는 그만큼의 사랑을 다른 누군가에게서 받기를 원하진 않는다. 사랑이 미친 듯이 깊어지면 어느덧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잊어버리고 그저 그 사람이 잘 있기를,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아프지 않기를 바라게 된다. 결국 그 사람이 그저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 얼씨구나 감사하게 된다. 이 불평등한 감정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토록 불평등한 상태를 결코 억울해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 아름다운 시는 뜨겁게 증언한다. 당신을 향한 마음이 내게 있으니 바람은 항상 한쪽으로만 분다. 그리하여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는 집이다. 나는 그저 이 자리에 앉아 당신이 마음에 들기를 바라는 집이니까. 대문도 담장도 없이 드나들어도 좋은 그런 집이니까. 이미 나는 오래전에 너에게 내 마음의 안방을 내주어 버렸으니까.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낭독가는 책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행도 좋아하시고 너무나 멋진 우리 제니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제니쌤, 저희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네, 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할 책은 김승옥 씨의 무진기행인데요. 이 무진기행은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작가 김승옥 씨 작품인데요. 오랜만에 무진기행의 한 페이지를 낭독하면서 제 옛날을 잠시 회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승옥 작가가 순천태생이라는 것은 저에게도 뭔가 친밀감을 주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는 순천여고를 다녔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도 무진이라는 도시가 어디 있을까 하고 잠시 궁금한 적도 있었는데 작가가 만든 가상의 도시지만 순천북은 어디쯤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누구라도 한두 번쯤 고민해 보았을 인생의 허무함, 덧없음, 또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무진의 안개를 통해서 대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서 공감하게 되고 위로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에피소드를 낭독하겠습니다. 안개처럼 아련하게 피어오르는 슬픔. 소리내어 읽으면 당신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가상의 도시 무진이 펼쳐진다. 경치가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도시 속에 얽힌 구구절절한 사연이 아름답기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도시 무진. 무진의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던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 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의 한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기가 뿜어내놓은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서는 그것을 헤쳐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김승옥
무진기행 중에서 외국인들에게 이 느낌을 과연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단지 안개만으로도 명산물이 될 수 있는 무진이라는 도시의 서늘한 매력은, 하지만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면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명산물이란 꼭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이나 휘황찬란한 절경이 아니어도 된다고. 명산물이란 우리 마음속에서 아직 임자를 만나지 못해 쿨쿨 잠만 자고 있는 보이지 않는 어렴풋한 힘일 수도 있다고. 무진의 안개는 사람들로 하여금 연기처럼 속절없이 흩어지는 생의 허물을 절실히 느끼게 만든다. 햇빛 쨍쨍한 대낮의 대도시에서는 좀처럼 느낄 수 없는 안개처럼 아련하게 피어오르는 슬픔의 민얼굴을 바라보게 된다. 얼마 전 한 대학에서 한국문학 수업을 하다가 학생들에게 퀴즈를 내주었다. 설마 이걸 못 맞추는 학생은 없겠지 하는 높아심으로 여러분, 무진이 어디에 있지요? 그랬더니 어떤 남학생이 너무도 자신 있게 순천이요! 라고 대답했다. 조용하던 강의실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되었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웃으면서도 문득 서글퍼졌다. 학생들이 문학작품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는 문화적 공감대의 범위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아무리 입시 제도가 바뀌어도 우리가 가본 적도 없으면서 미친 듯이 빠져들었던 그 무진의 안개만큼은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네, 여기까지 제 낭독을 마쳤습니다. 다음에 낭독하실 분은 아주 야무진 우리 정말 뭘 해도 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우리 구혜진 선생님입니다. 네, 어서 나와주세요. 진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매력적인 낭독 잘 들었습니다. 듣는 내내 무진이라는 도시 어디쯤을 함께 거니는 느낌도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김계미 시인의 동시 한 편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터무니없이 어려지는 이 느낌, 참 좋다. 처음 이 에피소드의 제목을 보는 순간 제 몸이 구름처럼 살포시 떠올랐다가 가볍디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순간순간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면 어떨까라는 철없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어릴 적 저는 이 동시 속의 아이처럼 밝고 천진난만하지 못했거든요. 주인집에 방 한 칸을 얻어서 월세방에 사는 5식구는 주인집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살아야 했고 K 장녀라는 이름 아래 동생들보다 조금은 더 어른스러워야 했고 몸이 약하셔서 자주 편찮으신 엄마를 걱정하느라 걱정 많고 조마조마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사진을 들여다볼 때면 그 시절의 저에게 다독여주고 싶습니다. 괜찮아. 너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렇게 무겁고 걱정만 가득 안고 살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 자신이 마냥 밝기만 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해서인지 이 에피소드가 유독 제 마음을 끌어당겼습니다. 나이를 가득 먹은 지금에서야 오히려 그토록 그리워하던 천진난만한 어린 시절을 만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 밝고 가벼운 어린 날의 저를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소리내어 읽을 때마다 제 일상의 무게가 안개처럼 서서히 걷히는 느낌입니다. 마치 아무 걱정 없이 뛰노는
어린아이로 돌아간 듯한 해방감이 밀려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순 없지만 지금 이 순간 밝고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요. 세상 속에서 당당히 살아가면서도 유쾌하고 따뜻하며 맑은 시선을 잃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것을요. 이 소리내어 읽는 즐거움 수업이 진행되는 몇 주 동안 혼자서 이 글을 몇 번이나 되새겨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밝은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느낌입니다. 내 안에 작은 어린아이와 마주하며 가만히 다가가 다독여주는 이 시간. 이 순간은 그 자체로 치유의 순간이 되어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괜찮아. 잘해왔고 또 잘해나갈 수 있을 거야. 앞으로도 밝고 따뜻하게 그런 삶을 살아가자. 제 자신에게 이 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터무니없이 어려지는 이 느낌. 참 좋다. 소리내어 읽어보면 너무 오래전에 어른이 되어버린 내 곰삭인 영혼이 5살 아이의 선진무구한 영혼으로 변신하는 것만 같다. 터무니없이 어려지는 이 느낌. 참 좋다. 102호에 5살짜리 동생이 살고 있거든? 오늘 아침 귀엽다고 말해줬더니 자기는 귀엽지 않다는 거야. 자기는 아주 멋지다는 거야. 키가 많이 컸네 라고 말해줬더니 자기는 많이 크지 않았다는 거야. 자기는 원래부터 컸다는 거야. 말이 많이 늘었다고 말해줬더니 지금은 별로라는 거야. 옛날엔 더 잘했다는 거야. 102호에 5살짜리 동생이 살고 있거든? 자전거 가르쳐 줄까? 물어봤더니 자기는 필요 없다는 거야. 자기는 세발 자전거를 나보다 더 잘 탄다는 거야. 김개미, 어이없는 놈 중에서. 마음에도 계절이 있다면 나에게 문학은 봄을 가장 많이 닮은 계절이다. 아름다운 문학 작품은 감성의 봄을 실어나르는 우편 배달부다. 꽁꽁 얼어붙은 호수처럼 꿈쩍도 안 하던 마음이 따스한 문장의 온도로 금세 촉촉하게 녹아내린다. 꼭 기나긴 장편 소설이나 은유와 상징으로 가득한 서정시가 아니라도 좋다. 시간이 없을 때라도 문학의 향기를 느끼고 싶을 때 나는 주로 수필이나 동시를 읽는다. 수필이나 동시는 짧은 분량 안에서도 깊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글들이 많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는 오랜만에 동시를 읽다가 이런 감성의 봄을 맞이했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귀여울 때 조금은 과장된 칭찬을 해줄 때가 많다. 오, 정말 예쁘구나. 오, 키가 많이 컸구나. 그림을 참 잘 그리는구나. 어른들은 어디까지나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칭찬을 해주었다고 착각하지만 때로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이를 내려다보는 어린의 시선을 정확히 꿰뚫어 본다. 제가 귀엽다고요? 전 그냥 귀여운 게 아니고 아주 멋지다고요. 제 키가 컸다고요? 저는 원래 엄청 컸어요. 자전거를 가르쳐 주겠다고요? 필요 없어요. 저는 세발 자전거를 아저씨보다 잘 타는걸요? 나의 조카는 어른들이 자신을 내려다보며 꼬마라고 부르면 당당히 저항한다.
저 꼬마 아니거든요. 저 어린이에요. 아이들은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이지만 때로는 뺨치게 똑똑할 때가 참 많다. 그래도 아이들은 모른다. 그렇게 어른들보다 똑똑한 줄 아는 자신들의 모습이 그래서 더더욱 귀엽고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것을. 이렇게 시 한 편과 대화를 하며 생각의 실마리를 가다듬다 보면 어느새 마음에 따스한 봄이 찾아온다. 아직 내 마음에도 이토록 똑똑한 내면 아이가 살고 있다는 희망이 샘솟는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성 가득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 목소리의 낭독가 조정희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희 선생님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구혜진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막 뭉클함과 또 가볍고 구름처럼 밝아지는 그 느낌을 오르내리락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막 울렸어요. 선생님 이미 충분히 밝고 은은한 향기의 소유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조정희입니다. 친구 덕분에 낭독에 첫 발을 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이 벌써 세 번째 낭독회가 됩니다. 참 믿기지 않은 시간이에요. 저는 여전히 떨리는 가슴을 잠재워야 하는 지경이지만, 이렇듯 한 과정의 졸업이자 다시 또 새 출발하는 의미의 낭독회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정겨운 낭독을 들을 수 있음이 참 기쁨입니다. 저는 오늘 강소천의 꿈을 찍는 사진관이 담긴 에피소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꿈을 찍는 사진관이라니 영화 수상한 그녀에 등장했던 꿈의 청춘 사진관이 오버랩된다. 주인공 오말순 할머니는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던 며느리가 자신 때문에 쓰러지게 되면서 아들과 손주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모시러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충격으로 밤길을 배회하다 낯선 청춘 사진관에 이끌려 들어가게 되고 그곳 사진관에서 사진사에게 50년은 더 젊어 보이게 해주겠다는 싱거운 말에 고마워하며 사진을 찍고 나온다. 그런데 그 말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었다. 정말로 곱디곱던 청춘의 50년 전으로 돌아가 있는 오말순 할머니. 차마 바라기도 어려운 꿈, 이뤄질 수 없을 거라고 고이 접어두었던 꿈이 진짜 눈앞에 펼쳐진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 있을까? 꿈 하면 청년 시절에 눈앞에서 마주한 거대한 조각상, 장군의 투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장군의 투구는 한 대학 캠퍼스 잔디밭에 전시해 놓은 어느 미대생의 작품이었다. 높이는 내 키의 두세 배는 되어 보일 만큼 크고 그 재질과 모양도 탄탄하고 정교해서 그 자체로 위엄이 느껴졌었다. 그런데 그날 나에게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깊이 자리한 것은 크기도 모양도 압도된 위엄도 아닌 다름 아닌 그 작품의 제목이었다. 바로 소년의 꿈이다. 나는 그 제목에서 그 순간 그리움과 슬픔을 만났다. 장군을 꿈꾸던 소년은 얼마나 많았을까? 그 소년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느덧 청년이 되어버린 나는 지금 그 소년 시절의 꿈을 이루었나? 그 꿈의 근처에라도 다다랐던가? 소년의 꿈을 이룬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어른이 되어버린 우리들은 어쩌면 우리 안에 너무도 깊이 숨어 있을 그때 그 소년의 이야기를 아무 계산 없이 꾸었을
그 첫 원대한 꿈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생각이 많아졌고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함께, 함께한 친구와 나누었었다. 이제 중년의 나이, 무엇이든 될 수 있었던 어린 날에, 젊은 날에 그때 나는 나의 꿈과 소망과 야망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 때문이라 할 밖에는 지금의 나를 설명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니지 않은가. 생은 지금도 진행 중이며 나는 여전히 꿈을 꾼다. 막연하지만 이상이 가득하지만 열정이 살아 숨쉬기를, 함께하는 사람과 아무 생각이 담기지 않은 큰 웃음을 많은 순간 마주하기를, 숨이 다하는 날까지 내 발로 걷고 건강한 땀을 흘리며 노동할 수 있기를, 일상을 글로써, 그림으로써, 말로써 따뜻하게 전할 수 있기를, 여럿이 모인다면 세상을 더 이롭게 하기를, 온기 있게 만들기를, 하늘과 구름과 무지개와 찬란한 햇빛과 생명력 가득한 나무와 길가에 홀로 피어난 소박한 꽃들과 비에 젖은 세상과 마주하며 또 감동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더 욕심내어 랄프 wal도 에머슨의 말처럼 내가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감으로써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기를. 강소천 작가께서 일러주신 대로 오늘 밤 나의 꿈 한 토막을 적어 가슴속에 넣고 잠들어 봐야겠다. 아침에 눈을 떠 혹여나 믿기지 않을 시 공간 안에 자리한다면 놀라운 이야기가 될 후속글을 이어 올려보련다. 이제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찍어주는 카메라가 있다면, 카메라가 찰칵 소리를 낼 때마다 우리의 겉모습을 찍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까지 찍을 수는 없다. 소리내어 읽으면 우리 마음속에 꿈을 찍는 사진관이 문을 활짝 연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우리에게 없지 못할 가장 귀한 것의 하나는 과거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추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을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묵은 앨범을 꺼내서 사진 위에 머물러 있는 지난날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사진이란 다만 추억의 그 어느 한순간이요. 그 전부는 아닙니다.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란 흔히 사진첩 속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불완전한 것이나마 사변으로 인하여 거의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행이 우리에겐 꿈이란 게 있습니다. 이미 저 세상에 가버리고 없는 그리운 얼굴들도 꿈에서는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남북으로 갈리어 서로 만나지 못하는 사이라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꿈길엔 38선이 없습니다. 내게는 안타깝게 그리운 아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 아기의 사진까지를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이 사진기를 만들게 된 게 그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당신도 곧 그리운이를 만나는 꿈을 꾸십시오. 그리운이의 꿈을 사진 찍어 드릴 테니 그 방법, 당신이 있는 방 한 구석에 종이 한 장과 만년필 한 개가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그 종이에 그 파란 잉크로 당신이 만나고 싶은 이와의 지난날의 추억의 한 토막을 써서 그걸 가슴속에 넣고 오늘 밤을 주무십시오. 내일 날이 밝으면 당신은 지난밤에 본 꿈과 꼭 같은 사진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미안한 것은 이곳은 산중이어서 손님들에게 대접할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 못합니다. 미안하지만 하룻밤 그냥 주무셔 주십시오. 꿈을 찍는 사진관 RM 강소천. 꿈을 찍는 사진관 중에서 매일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시대. 그래서 사진이 별로 신기할 것도 대단할 것도 없는 시대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직 우리의 꿈을 찍는 사진관은 발명되지 못했다. 만약 꿈을 찍는 사진관이 있다면 나는 매일 밤 꿈을 찍어 꿈 일기를 쓰고 싶다. 내가 표현하지 못한 마음들, 나조차도 알지 못하는 내 소망들, 오래전에 꼭 기억해두고 싶었지만 아차하는 순간에 잊어버린 꿈들, 그 모든 안타까운 꿈들을 오밀조밀 담아둘 수 있는 작은 보석함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새벽에 꾼 꿈도 잘 기억해내지 못하는 우리지만 꿈을 찍는 사진관을 소리내어 발음하는 순간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련한 꿈의 추억이 되살아나는 듯하다. 떨어질 듯 떨어질 듯 하늘을 더듬더듬 날아다니는 꿈. 못 견디게 그리운 이를 꿈에서라도 수줍고 어색하게 만나는 꿈. 커다란 관광버스를 몰고 사랑하는 이들을 뒷좌석에 태우고 아무런 제약도 방해도 없이 전국 일주를 하는 꿈도 있었다. 하지만 내 꿈보다는 더 궁금한 것은 당신의 꿈이다. 우리는 평생 나 자신일 수밖에 없으므로 타인의 꿈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꿈속에 들어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서로를 훨씬 덜 미워하고 서로에 대해 덜 짜증내고 서로를 더 많이 아끼고 보살필 수 있을 텐데 꿈을 찍는 사진관이 있다면 단 한 번이라도 당신의 꿈속에 들어가 보고 싶다. 당신의 꿈속에 들어가 당신의 지친 어깨를 토닥여주고 술잔을 기울이며 아무 말 없이 당신의 끝나지 않는 넋두리를 남김없이 들어줄 수 있다면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다음 낭독가는 마지막 낭독가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방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십니다. 우리를 모두 하나로 묶어주시는 방장님, 신소원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의 미소, 말씨, 마음, 그런 모든 것들이 저희 마음을 매일매일 날마다 선하게 녹여주고 계시다는 거를 알아주세요. 나와주세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차분한 낭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낭독할 부분은 말하지 않아도 말보다 더 짙은 향기로 전하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한 김소은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이야기 속 강인한 여인을 담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손길을 동력 삼아 모진 풍파를 견뎌냈을 여인.
홀로 아이를 키우며 겪었을 어려움을 저는 차마 알지 못하지만 그 어려움을 한순간의 손길로 이겨낸 모습이 참으로 멋졌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마주할 때 어떤 것에 마음을 내어주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우연히 마주치는 작은 만남들이, 조각조각의 시간들이 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는 삶이 아닐지라도 지금 이 또한 이대로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작은 씨앗이 열매로 이어질지 모르기에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몰입할 수 있게 합니다. 애틋했기 때문일까요? 남편의 손을 잡은 것만으로도 그저 황홀에 잠길 수 있다니. 보이지 않는 마음을 말로 전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말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될 제겐 꼭 말이 수단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남편의 손길 같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한 친구가 떠올랐습니다. 매일 아동센터의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곁을 내어주는 친구입니다.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던 이 친구가 천직을 찾은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눈에 밟혀서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합니다. 쉬는 날에도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물질적으로도 기꺼이 헌신합니다. 아이들의 순간순간에 얼마나 많은 손길이 닿았을까요? 친구와 함께한 아이들이 자라나 또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준다면 살맛 나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귀감이 되는 친구가 바로 곁에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말보다 더 짙은 향기를 전하는 그녀의 옆에 있는 저는 또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될까요? 그 친구를 생각하며 저의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매표구 앞에 늘어선 행렬 속에 남편이 서 있었다. 아내는 너무 반갑고 원망스러워 말이 나오지 않았다. 트럭에다 사과를 싣고 춘천으로 떠난 남편은 가는 길에 사람을 몇 태웠다고 했다. 그들이 사과 괴짝을 깔고 앉는 바람에 사과가 상해서 제값을 다 받을 수 없었다. 남편은 도저히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될 처지였기에 친구의 집에 기숙하면서 어젯밤 늦게서야 겨우 답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보도 옳게 재구실을 하지 못했던 8.15 직후였으니 함께 춘천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차 속에서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다. 그때만 해도 4시간이나 걸리던 경춘선. 남편은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았다. 아내는 한 손을 남편에게 맡긴 채 너무도, 너무도 행복해서 그저 황홀에 잠길 뿐이었다. 그 남편은 그러나 6.25 때 죽었다고 한다. 여인은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모진 세파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젠 아이들도 다 커서 대학을 다니고 있으니 그이에게 조금은 면목이 설 것도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춘천서 서울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던 그이의 손길. 그것 때문일지도 모르지요. 여인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맺었다. 김소운, 가난한 날의 행복 중에서. 이 글 속의 여인은 그토록 찾아 헤매던 남편이 사과 행상을 고생스럽게 마치고 춘천에서 서울로 오는 길에 그저 손을 꼭 잡아주었다는 것. 남편이 자신의 손을 돌아오는 내내 놓지 않았다는 것에 무한한 행복을 느낀다.
서로에게 바라는 것이 오직 함께하는 것밖에 없었기에 가능한 사랑이 아닐까? 표현의 겉껍데기에 매달리지 않는 사랑.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말보다 더 짙은 향기로 전달되는 그런 사랑이 그리워진다. 저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낭독으로 들을 수 있어서 더 즐거운 낭독회였습니다.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즐거움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자, 신성원 선생님의 정말 단단한 낭독이었죠. 우리 소원 선생님이 좀 소리가 여리여리 해가지고, 예,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많이 단단해지시고 많이 성장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왜 이렇게 잘하세요, 선생님들? 낭독을. 정말 잘하셨습니다, 선생님들. 어, 내용도 너무 알찼고요. 그리고 그 알찬 내용에 그대로 소리가 배어 나와서 화술로 잘 구축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윤쌤. 아, 정윤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을 해줬어요. 오늘 어떠셨어요, 정윤쌤? 진짜 선생님들 낭독 들으면서 여행을 왔다가 아, 갔다가 한 느낌이었고,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너무 쏙쏙 온몸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또 위로가 되는 내용도 있었고, 또 그리운 사람들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해서 또 지금은 너무 아쉬운 그런 시간입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네. 정윤쌤 이렇게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저희 뭐 채팅창에도 많은 분들, 네, 우선희 선생님께서 얼마 전에 마라톤 낭독팀 전문가반 졸업하신 선생님이시거든요. 심화반 선생님들, 먼저 심화반 수료 축하드려요. 한 분 한 분 울림 있는 이야기와 낭독 잘 들었습니다. 삶이 묻어나는 이야기들로 감동의 낭독회였어요. 김춘희 선생님의 노래도 인상적이었고요. 심화반 선생님들의 낭독 선물 감사합니다. 박경랑 선생님께서는요, 마음을 움직이는 낭독을 경험하고 갑니다. 그리고 신지연 선생님, 와, 선생님들 낭독 참 좋다. 뒤 일정이 있어 끝까지 못해 너무나 아쉽네요. 수료 낭독회 축하드립니다. 신지연 선생님, 그 김춘희 선생님 낭독 들으시면서 첫사랑 이렇게 남기셨어요. 정기열 선생님께서 송정희 선생님과 낭독가님들의 치유글 쓰기 낭독회 축하드립니다. 스토리마다 쌓인 추억이 힘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정홍자 선생님의 두 권의 책을 받아 읽은 기억이 새롭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우리 윤혜자 선생님, 한 분 한 분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히 풀어주며 읽어주시니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그렇죠. 자기 글만큼 정말 아주 진정성 있게 내어 뱉을 수 있는 낭독이 없죠. 신지연 선생님, 잠시만요. 막 계속 또 올려주시는데요. 박인숙 쌤, 청파동 숙명여대길이 그려지는 낭독 잘 들었습니다. 두 아이의 초등 8년을 청파동에서 보내서 추억 소환이네요.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혜진 선생님, 우리 조정희 선생님 친구분이세요. 낭독으로 인도해 주신. 와, 선생님들의 아름다운 영혼이 담긴 글과 낭독으로 감동 가득한 시간이었어요. 소리내어 읽는 즐거움과 그 소리를 듣는 즐거움에 흠뻑 젖어 낭독의 매력에 또 푹 빠졌었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자, 이렇게 다들 또 이제 오셔가지고 응원과 지지를 해주시고요. 또 이제 감동받은 것들 이렇게 세세하게 또 채팅창에 남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 심화 일반 수료는 이렇게 마치고요. 저희 심화 2에서는 정말로 멋진 책이에요. 그 낭독가의, 그러니까는, 그 책밖에 모르는 피키의 할아버지, 책방 할아버지와 정말 책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몰랐었던 이 그레고아르라는
소년의 저는 이거는 어떤 이성 간의 사랑보다도 아주 진한 러브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마2에서는 그레고아르와 책방 할아버지, 마르크 로제 이 작가는요, 지금도 이제 프랑스에서 낭독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책에는 낭독에 좀 리얼리티가 그려져 있어서 우리 한번 선생님들과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말 멋지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네, 봬요. 네, 안녕히 계세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사모님, 네, 네. 잠깐만요. 제가 심화